어떻게 추격이 들어가느냐? 자, 이미 평균 이상의 진폭이 발생을 했고요. 시장의 방향이랑 힘이 굉장히 강해요. 충분히 더 뻗을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우리는 과거 차트를 열어서, 차트를 조금 더 과거로 돌려서 상방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 진입이기 때문에 상방에 걸릴 만한 저항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까 전에 보셨던 구간이 요 노란색 구간이에요. 여기. 그랬을 때 차트를, 과거 차트를 싹 다 열어보세요. 만약에 T차트로 봤는데 과거 차트가 얼마 안 나온다? 그러면 분 차트, 5분 차트 말고 한 30분 봉 차트 정도 보면은 과거 이력이 많이 나옵니다. 1봉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보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30분 봉으로 차트를 쭉 열어봤더니 첫 번째로 걸리는 라인이 어디 있어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고점 라인에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우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균 진폭 이상이 나왔을 때 그 위에 저항대까지 목표로 바라보고 추격을 들어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죠? 에게 여기서 이거 먹으려고 이걸 들어가 위험하게? 지금 차트상에는 굉장히 좁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요 진폭을 계산해 보면은 한 40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40포인트라고 하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160틱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요것만 먹어도 160틱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진폭 이상이 나왔고 공격적으로 추격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계약수보다는 조금 비중을 줄이셔서 추격을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추가적으로 손절가는 필수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루에 움직이는 평균 진폭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요일 동안 종목별로 움직였던 진폭을 정리를 해서 나누기 5에서 평균 진폭을 항상 주말에 정리를 해놓는다. 자, 지난주 거를 이번 주에 반영하는 거는 왜일까요? 가장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주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다 합산을 하셔서 누적 데이터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 데이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쌓일수록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는 항상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지난주 데이터를 토대로 어떻게 활용한다? 이번 주에 그 진폭, 평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에 대한 박스를 우리가 그어놓는다. 왜? 우리는 베스트 포지션 3를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진입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내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벗어나면 웬만하면 대응을 안 할 생각으로 기다릴 겁니다. 다만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우스한테 배운 대로 분석을 했더니 얘가 추가적으로 더 반등하거나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과거 차트를 열어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추가적으로 걸릴 수 있는 저항이나 지지대를 확인을 해서 그 지지대 저항대까지 목표로 계약수 비중을 줄여서 추격 매매를 들어간다. 절대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흐름이 매수에도 불구하고 고점 라인인데 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생각 하나로 역매매 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의 차트를 걸러낼 거고요. 진입자리를 걸러낼 거고요. 자, 세 번째, 지지와 저항의 영향력을 파악을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차트를 보셔서 뭐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여기 초록 색깔 선이 있고요. 그 이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초록 색깔 선이 있고요. 그 위에 검은 색깔 선이 있습니다. 검은색 선은 중심선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당일 고점과 당일 저점의 딱 중간이 되는 호가를 가리키는 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이 갱신되면 중심선도 같이 올라가겠죠. 왜? 평균이 올라가니까. 자, 초록 색깔 선은 당일 시가선입니다. 당일 시장이 시작한 가격이죠. 절대 변하지 않는 선입니다.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은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일 시가와 중심선입니다. 그 외에도 물론 훨씬 중요한 선들은 있겠죠. 뭐 전일 종가라든지 뭐 전일 시가, 뭐 전일 중심선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과거 이력까지 다 확인하게 되면은 정말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선과 당일 시가 정도만 가지고 지지 저항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내가 지금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원래 위쪽에 중심선이나 시가선이 버티고 있네요.
그럴 경우에는 이 중심선이나 시가선이 어떤 영향을 할까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항대라는 역할을 하면서 올라오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작 해봐야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요 사이 진폭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시장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다가 자, 반등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매수 포인트가 나왔는데 위쪽에 중심선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요 매수 포인트로부터 위에 중심선이라는 저항대까지의 진폭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진폭을. 그랬을 때 내가 목표라는 진폭이 있을 겁니다. 회원님들마다. 나는 뭐 한 20틱만 먹으면 돼요. 나는 한 50틱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진폭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진폭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요 사이 갭에서 그 진폭 구간이 나온다. 내 2차 익절 목표 익절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요 중심선이나 시가선을 목표로. 다만 내가 목표로 하는 익절폭은 20틱인데 여기 지금 사이에 계산해봤더니 한 13틱 정도 나온다? 그러면 굳이 이 20틱까지 올라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베스트 3를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에 20틱을 목표로 하는데 요 진폭이 13틱밖에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말씀드리면 자, 매수 포인트가 나왔는데 위쪽에 중심선이 있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익절 구간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한 박자 쉽니다. 왜? 얘가 언젠가는 얘를 뚫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정말 저항을 받고 아래로 다시 한번 방향을 틀겠죠. 네, 다시 방향을 제대로 잡았을 때 이 저항이나 지지대를 뚫고 다시 한번 추세 방향을 잡았을 때 다시 한번 분석해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왜? 우리는 종목이 많고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확인사항들을 통해서 진입을 걸러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시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이러한 차트 흐름이 있는데 시장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우스가 여기서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진입 포인트를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란 색깔 동그라미들은 매도 포인트, 여기 빨간 색깔 동그라미들은 매수 포인트입니다. 자, 저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신호예요. 다만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매도를 대응한다라고 가정했는데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초록색 선, 당일 시가선이 있습니다. 당일 시가선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럴 때 아래쪽에 있으니까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떠받들어주는 지지대의 역할을 하겠죠. 자, 여기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가선까지 진폭이 안 나오네요. 저는 한 20틱 정도를 목표로 가는데 20틱 구간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뚫고 내려가는지 다시 지지를 받고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는지를 한 박자 쉬면서 확인을 해본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려고 했더니 매수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위쪽에 뭐가 있어요? 중심선이라는 저항대가 있습니다. 얘네는 무슨 역할이에요? 올라오지 못하게 누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심선까지 내 익절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뚫지 못하고 다시 빠질 수도 있는데 이 리스크를 우리가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내려오지 못하게 네,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요 지지대를 뚫거나 네, 요 저항대를 뚫거나 네, 뭔가 방향을 다시 한번 잡을 때 우리는 재분석해서 다시 들어간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중심선과 시가선이라는 강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이 두 녀석을 조심하자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왜 지지와 저항이 많이 일어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도 몰라요. 네, 수년간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 두 녀석에서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거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대응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종목별 상관관계. 해외 선물 투자에 좀 관심 있으셔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이에요. 자,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해외 선물 종목이 있습니다. 뭐 굳이 해외 선물은 아니겠지만. 자, 첫 번째 달러. 두 번째 뉴욕 3대 지수입니다. 자, 해외 선물에서는 달러 인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인덱스, 영어로 인덱스는 우리나라 말로 지수라는 표현이죠.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달러의 값어치를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해서 달러의 가치가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를 판단하는 지수입니다. 네, 그냥 달러 인덱스가 달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
잘못된 생각이고요. 물론 방향성은 맞아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달러 인덱스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달러는 달러 인덱스다라고 잘못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론적인 내용이라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달러와 달러 인덱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보강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달러 그리고 뉴욕 3대 지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우, S&P, 나스닥 이렇게 있죠. 우리는 다우 지수는 잘 매매를 안 하고요. 상대적으로 S&P와 나스닥 흐름이 좋고 변동성이 좋은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그 종목 두 가지 위주로 대응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왜 시장 흐름을 가장 강하게 이끌어 나가느냐. 자, 달러 무슨 통화예요? 전 세계 기축 통화입니다. 세계의 기준이 되는 기축 통화입니다. 기준 통화. 그리고 지수, 뉴욕 3대 지수. 지수는 무엇을 반영합니까? 해당 국가나 글로벌이니까 글로벌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요 기업들의 그런 상황을, 경제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게 바로 지수죠. 그래서 달러 흐름이나 지수 흐름을 알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이 달러 인덱스라는 종목과 S&P나 나스닥, 뭐 다우 이런 애들이 전체적인 종목들을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러인데요. 제가 달러예요. 야, 나 오늘 달러 올라갈 거야. 나 오늘 달러 같이 올라갈래 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유로라든지 뭐 파운드 이런 다른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통화 상품이지만 유로나 다른 통화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같은 통화 상품인데 왜 달러가 오르는데 유로는 빠져요? 네, 이 질문 드렸을 때 대답하시는 분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해외여행을 가려고 달러를 이제 환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율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바꾸겠죠? 원화 대 달러 혹은 제가 이제 일본인이라고 하면은 뭐 엔화 대 달러 뭐 유로 대 달러 이런 식으로 항상 전 세계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모든 통화 가치를 달러와 기준해서 비교해서 가치를 측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으로 반대 흐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상승을 하면 유로나 파운드 이런 상대국 통화는 하락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고요. 자, 달러가 상승하면 골드는 어떻게 될까요? 골드요. 골드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합니다. 여기 정답이 다 나와 있죠.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제우스, 달러 안전자산으로 알고 있고 골드도 금이니까 누가 봐도 안전자산인데 왜 똑같은 안전자산인데 달러랑 골드는 흐름이 반대예요? 네, 이렇게 분명히 질문하실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달러와 골드는 안전자산입니다. 다만 달러는 안전자산의 성격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골드가 좀 안전자산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적으로 정세적으로 뭔가 글로벌적으로 이슈나 안 좋은 악재가 끼게 되면은 골드에 더 수요가 몰리는 경우 있고 추가적으로 팩트를 말씀드리면 자, 골드는 상품입니다. 금 상품이죠. 물건이죠. 골드를 거래하는 기준 통화가 달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골드의 수요가 떨어지거나 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드와 달러는 이런 상황에 의해서 서로 반대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모두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항상 뭐 같은 흐름을 나타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대부분 반대 흐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왜? 달러로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오일도 달러화로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달러랑 반대 흐름을 나타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만 오일은 조금 특이성을 부여해 주세요. 네, 오일이란 상품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기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일이라는 것 상품 자체의 수요나 공급, 뭐 생산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측정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 혼자 막 움직이고 지 혼자 막 흐름을 꺾어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상품이기도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지수. 지수와 흐름을 반대로 하는 것은 골드입니다. 자, 아까 전에 지수는 무엇을 반영한다라고 했죠? 네, 주요 국가나 주요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경제적인 상황을. 만약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넷플릭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가총액 상위군의 IT주들이 안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고 그래서 페이스북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어떻게 돼요? 나스닥이라는 종목은 기술주와 IT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팡주들이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팡주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얘도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 해당 기업에 뭔가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현금 부여를 하려고 그러고 네, 이런 위험 자산들보다는 안전 자산에 대해서 선호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떨어져서 국가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업에 어떠한 악재가 터지게 되면은 골드라는 안전 자산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골드 값은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투자자들이 반대 흐름, 이런 식으로 반대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들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 흐름을 나타낸다고 해서 이 녀석들이 100% 반대 흐름을 나타낸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통화끼리 유로 그리고 달러, 얘네는 거의 99%가 반대 흐름이긴 해요. 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네, 시장 흐름에 따라 특히 골드 같은 경우는 달러에도 영향을 받지만 지수에도 영향을 받죠. 네, 그래서 달러는 상승하는데 지수가 하락한다? 그럼 골드는 어떻게 해요?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도 영향을 받아야 되고 지수의 영향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같은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들도 참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좌측표를 보시면 대장이라고 써 있고요. 우측표를 보시면 쫄병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위에 대장들이 명령을 하면은 네, 누가 뛰쳐나가서 싸워요? 쫄따구들이 나가서 싸우죠. 네, 왼쪽에 있는 애들은 대장이에요. 얘네가 실제로 시장 규모나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첫 번째 코스피 200 국내 선물이랑 우측에 있는 항생, 홍콩 항생 지수를 따져보게 되면은 홍콩 항생 지수의 시장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다만 차트상 캔들의 흐름상 우리가 봤을 때 느껴지기에는 국내 선물 코스피 200 지수가 항생 나 이제 조금 올라가 보려고 라고 분위기를 풍기면요, 그래? 그럼 나도 올라갈래 하고 얘가 터져버립니다. 이해되세요? 변동성에 의해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생이 주종목인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제가 항생이라는 종목을 대응할 때 반드시 코스피 200 국내 선물 차트를 함께 열어놓고 분석을 합니다. 똑같이 골드, 유로 매번 똑같은 방향의 흐름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골드보다 유로의 방향성,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골드가 두 녀석의 방향성이 오늘은 일치하다라는 가정하에 골드가 나 이제 슬슬 올라가 볼까 하면은 유로가 오케이 하고 따라갑니다. 왜? 쫄병이니까 행동을 해야겠죠. 마지막 S&P와 나스닥도 열의 8, 9은 요런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 요런 시장에서 조금 변동성 있는 종목을 대응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실 때는 좌측의 대장 종목들을 활용해서 우측의 쫄병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나는 오늘 쫄병들 대응하려고 했는데 얘네가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 그리고 너무 막 지구 흔든다 라고 했을 때는 얘네보다는 좌측에 있는 안전한 애들을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차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낸다라는 가정하에 네, 오늘 얘네가 상관관계에 맞춰서 흘러가네 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으면 같은 흐름을 나타내는 녀석들의 흐름도 같이 판단하면 네, 여기서 흐름이 깨질 때 참고사항으로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종목별 상관관계의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조금 전에는 종목끼리 경제 흐름에 따라서인데 이번에는 이슈에 따른 종목별 영향이에요. 이슈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주요국 경제 지표 발표 같은 상황이죠. 자,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유 재고, 주요한 지표를 위주로 예시를 들었어요. 원유 재고 발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슨 종목에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원유니까 오일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겠죠. 1차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크루드 오일이고요. 자, 크루드 오일의 변동에 따라서 S&P나 나스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S&P 같은 경우는요, 11개 주요 업종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뭐 소비재 업종, 기술 업종, IT 업종, 에너지 섹터 이런 식으로 11개 주요 섹터들이 S&P 500이라는 큰 지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크루드 오일이 폭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에너지 섹터가 폭등하기 때문에 S&P라는 전체적인 것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S&P 흐름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라는 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이 2차, 3차적인 움직임을 창출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금리 결정.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건 금리 인하를 하건. 그러게 돼버리면 뭐 유로나 통화,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갈 거고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유로에 대해서 영향을 가겠죠. 상대국 통화에 대해서도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갈 겁니다. 그에 따라서 골드에도 영향이 갑니다. 왜? 달러에 영향을 받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달러 인덱스, 하지만 우린 달러 인덱스를 거래 상품으로
책정하진 않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1차적 영향을 받는 유로나 골드. 그래서 금리를 결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네, 유로와 골드에서 가장 큰 변동성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유로와 골드에 따라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수 종목들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비농업 고용지수 우리 경제지표 발표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가장 센 녀석 중에 한 명이라 그랬죠. 하나라 그랬죠. 비농업 고용지수 고용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달러 인덱스라든지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만약에 많아졌다라고 하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거고요.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은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골드는 또 줄어들 거고요. 그런 상관관계에 따라서 달러에 따라서 네, 골드가 1차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마지막 경제적으로 혹은 지정학적으로 어디에서 전쟁이 났다거나 어디서 뭐 폭동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지정학적 경제적인 우려감이 네,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악재죠.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골드라든지 엔화, 뭐 스위스 프랑, 국채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들입니다. 네, 당연히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위험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안전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안전자산의 수요가 급등하면서 네, 주가가 네,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 영향,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목의 대응은 보수적으로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 재고 발표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크루드 오일 종목은 당연히 우리가 5분, 10분 전에 청산을 했겠죠. 앞에서 배웠으니까요. 그 다음에 안정화됐을 때 크루드 오일 종목을 다시 한번 대응을 하고 크루드 오일로 통해서 2차, 3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수 쪽은 크게 상관없이 조금 안정적으로 크루드 오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가지 확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 어디서 어떻게 왜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평균 진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당일 하루하루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마다 진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박스권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웬만하면 대응을 하자. 세 번째, 주요 지지 저항이 있었죠. 중심선과 당일 시가선.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고자 하는 진입 포인트로부터 그런 지지나 저항이 있을 경우에 익절 구간이 나오면은 한번 들어가고 익절 구간이 굳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들어갈 필요 없이 한 박자 쉬자.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는지 저항을 받고 빠지는지 네, 다시 한번 방향을 잡을 때 다시 분석해서 들어가자. 마지막 네 번째 종목별 상관관계 배웠습니다. 종목마다 서로 연관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영향을 주는 두 종목은 달러 인덱스와 지수라고 얘기했고요. 그로 인해서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목, 2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까지 배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왜 확인하느냐라고 말씀드렸죠. 베스트 포지션 3를 걸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해외 선물 투자를 뭐 한 달이라도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에이스텍스 손익 내역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비율이 10%를 넘어가신다라고 하면은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 오늘 배우신 필수 확인 사항을 앞으로 정말 목숨처럼 지키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고요. 우리 다음 4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